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웹 해킹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보안 담당자의 관점으로 웹 해킹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관리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웹 모의 해킹을 하는 모의 해커처럼 모든 근본적인 원리와 기술적인 변형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웹 모의 해킹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웹에 대한 원리와 해킹의 프로세스 방법을 안다면 최고로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단지 내가 보안 담당자로서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말하는 보안 담당자는 웹 모의 해커가 점검한 취약점 내용을 이해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인젝션 취약점이 있는 경우 제가 말하는 보안 담당자는 SQL 인젝션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간단한 공격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의 해킹 전문가로서 DB별로 다른 입력 방법과 개발 언어별로 하는 우회 방법, 변형된 수십, 수백 가지의 SQL 공격문을 알고 적용할 기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직에 한두 명 있는 보안 담당자로서 왜 취약점 관리를 할 때는 취약점 점검과 조치는 외주나 혹은 현역 업체에 맡기고 이보다 중요한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론이 길었네요. 보안 담당자로서 웹에 대한 안전한 관리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웹과 공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키사에서 일주일짜리 웹 모의 해킹 교육을 할 때나 내부 기술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는 사람의 보안의 지식 수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는 사람의 시간을 의미 없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 같다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이 영상의 수준은 직무순환이 있는 작은 공공기관에서 보안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해당 영상을 보면 내가 보안 담당자로서 웹 모의 해킹은 이렇게 하네? 그리고 진행해야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이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서 원시 웹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2024년 현재의 웹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웹이 시작된 1990년 이후로 34년간 웹은 가장 중요한 정보 기술로 군림하면서 복잡해졌는데요. 말이 34년이지 이 34년 동안의 급속한 변화의 결과로 웹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웹 전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도 없이 공부하는 기분이 들 거고요. 공부의 끝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리턴 투 루트입니다. 해당 리턴 투 루트, 즉 근본으로 돌아가기는 제가 시스템 해킹을 공부할 때 책에서 저자가 사용했던 말인데요. 복잡한 기술을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은 최초의 해당 기능이 나온 이유와 변천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는 엄청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장 빠른 길이자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웹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시기에 도착한다면 거기에는 웹의 본질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만난 웹의 본질은 웹이 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빠짐없이 있을 것이며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터넷과 웹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보보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포인트를 넓혀볼 것입니다. 그럼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원시웹에 대한 설명은 생활 코딩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이고행님이 제작한 영상을 많은 부분 참고했습니다. 혹시라도 개발자로서 공부하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가 국내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기초를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단순한 지식에 대한 소비자로 살 것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컴퓨터,
인터넷, 웹과 같이 혁명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고 소멸되는가에 대한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인터넷과 웹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현실에서 구분해서 맥락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도시라면 웹은 도시 위에 있는 건물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도로라면 웹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운영체제라면 웹은 운영체장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본다면 웹이 인터넷의 부분 집합입니다. 또 웹과 동급인 기술은 별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과 웹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기술 역사상 중요한 사건 두 개가 1960년대와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터넷이 탄생합니다. 1990년에는 웹이 탄생합니다. 두 기술은 무려 30년의 시차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두 기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웹이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또 웹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웹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웹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1960년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핵 정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핵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공격이 일어났을 때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 시스템이 중앙 집중적이었기 때문에 핵 공격을 당하면 통신이 마비되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산된 형태의 통신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터넷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통신 장비들이 각자 일종의 정화공 역할을 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이 인터넷인 것이죠. 인터넷은 위의 그림처럼 중앙이 없습니다. 하나가 파괴돼도 나머지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60년에 인터넷이 출발입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인터넷은 천천히 확산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인들은 인터넷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군대, 기업들만 사용하는 엘리트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웹이 탄생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웹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렇죠. IT의 많은 기술들이 195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으니까요. 맞춰보세요. 의외의 곳입니다. 네, 바로 스위스입니다. 왜 산 좋고 물 좋은 스위스에서 정보기술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웹이 태어났을까요? 사실 스위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위스에는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CERN이라는 저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강입자 가속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인류가 만든 기계 중 가장 복잡하고 비싸고 거대한 것입니다. 그 둘레가 무려 27km나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진에 있는 관을 통해 입자를 고속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입자와 입자가 쾅 하고 충돌을 시키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서 어떠한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힉스 입자입니다. 피터 힉스 박사는 1964년 힉스라는 물질의 존재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이 강입자 가속기입니다. 2013년 10월 6일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는 인류를 향해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힉스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장에서는 피터 힉스 박사가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죠. 피터 힉스와 프랑수와 앙글레이는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
인지학상을 받습니다. 인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연구소에는 127개국에서 모인 12,0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인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멋진 곳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반대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에 일반인들은 정보라는 개념조차 낯설어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이자 물리연구소는 그 시절에 이미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매우 비슷한 작은 지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웹이 태어난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1980년에 연구소에 중요한 인물이 도착합니다. 훗날 웹의 창시자가 될 팀 버너스-리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엔지니어 그룹에 속하는 엄마와 아빠를 두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연구소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연구소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그럼 팀 버너스-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중 1980년대에 CERN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할 때 버너스-리는 처음으로 이콰이어라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콰이어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억을 돕기 위한 개인적인 도구로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하고 각자의 프로젝트나 논문을 참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19세기 초에 출간된 Inquire Within Upon Everything 에서 따왔습니다. 이 책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였습니다. 버너스-리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월드 와이드 웹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이콰이어는 매우 실험적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CERN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후에 웹의 전신이 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고를 반복했습니다. CERN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버너스-리는 다시 한번 정보 관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네트워크 기술과 하이퍼텍스트의 발전에 주목하며 자신이 구상한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그 유명한 Information Management a Professional 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CERN의 상사였던 마이클 샌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웹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서로 다른 문서를 링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정보를 연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의 독특한 점은 버너스-리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와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결합하여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너스-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의 결합을 구조적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처음에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샌달의 평가처럼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너스-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CERN 연구소는 구글이나 MS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학 연구가 아니었던 그의 작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1990년 연구소에서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인터넷이 도입된 것입니다. 인터넷이 연구소에 도입되면서 팀 버너스-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인터넷을 합성해서 인류사적인 의미 있는 작업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1990년 10월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1990년 11월에는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만듭니다. 이 웹 브라우저의 이름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이었습니다. 훗날 이 브라우저의 이름이 웹 이름이 되죠.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침내 웹 서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서버에 info.cern.ch라는 도메인 네임을 부여합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웹 브라우저를 켜보세요. 주소창에 http://info.cern.ch라고 입력해보세요. 웹
웹페이지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세계 최초의 웹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웹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저라면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정말 힙한 거죠. 인터넷이 시작한 1960년 이후로 엘리트 시스템이었던 인터넷이 1990년 웹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중화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이 미래에 중요하게 사용될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웹이 등장하기 전까진 인터넷의 활약은 가능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응용한 웹이 등장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쓸만한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인터넷과 웹은 폭발적으로 동반선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참고한 생활코딩의 이고잉님은 팀 버너스리가 처음으로 창조한 웹의 최초의 모습을 이렇게 부릅니다. 원시 웹 이라고요. 물론 영상을 만드는 저도 이 단어에 너무도 공감을 합니다. 웹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배제한 순수한 상태의 원시 웹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구조를 배우기 앞서서 웹이 탄생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태초의 원시 웹의 배경을 공부하면서 왜 웹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태초의 원시 웹을 기본으로 웹의 구조를 배우면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학습하면서 웹에 대한 구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하기 앞서 웹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공부했는데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